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강인데요. 이번 특강은 외교 안보 관련한 주제입니다. 한일 갈등과 근대국 관계 속의 한국 외교의 작용을 주제로 하는 내용인데요. 강연 20분을 듣고 나서 질의응답 15분 정도를 이어갈 텐데 강연 도중에라도 질문을 미리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바로 질의응답 시간에 진행을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한일 갈등과 강대국 관계 속의 한국 외교의 작용 주제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부터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국제대학원 원장 마치고 3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3개월 동안 워싱턴에 있었는데 워싱턴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부탁을 받는 거는 한미일 협력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방안이 뭔지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나중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보고서 한미일 얘기할 정도가 아니고 좀 한일을 어떻게 공합 활동하는가 더 도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 북방백서에서 북한은 저기 다른 개념을 내려섰는데 제가 보면은 마치 일본을 저를 대하고 생각이 안 나. 집중할 게 없어.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시야를 구분하고 다녀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비핵 평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가 되고 평화도 정착되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잘못하다가는 한미동맹이 무너질 수 있겠구나.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군이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느낌을 첫번에 받았고 그거는 트럼프발이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어떻게 막아낼 건가라고 하는 것이 올해 가장 큰 과제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타협을 내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 봉합을 해낼 수 있을까?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우리는 일본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일 관계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올해 과제라고 느낀 것은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현명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서 전부 다 컨센서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전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민주당 공화당 띵크탱크의 색깔과 관계없이 똑같이 의견이 같았던 것은 중국의 부상을 그냥 둘 수는 없다. 미국은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국을 적대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중국을 활용하려고 하는 좋은데 자세가 어정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믿을만한 국가냐, 과연 우리 편이냐 라는 얘기들을 하는 소리들을 제가 듣고 와서 이게 큰 과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는 아시다시피 이게 냉각기 정도가 아니고 혹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계절처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혹한기가 있다고 반드시 그냥 비하기로 접어들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 봄날이 오고 여름도 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명한 혹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앞에 있는 거는 다 좀 사족은 떨어냈고요. 왜 이렇게 혹한기에 접어들었느냐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정권이 일본을 대하는 방식에 기본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연타 보디블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를 일본을 무호국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적대국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행합니다. 위안부 합의는 저도 사실 우리 박근혜 정권 때 2013년부터 15년까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국인한테도 여러 가지 경로로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사일 정도로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위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많은 제언을 했고 결국은 그게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지금 정권에서는 이거를 지난 정권의 흠집 분위기 적폐청산의 연장선상에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으로 와해를 시켰습니다. 껍데기만 남겨놓고 안에는 다 빼버린 거죠. 비판적인 검증을 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10억에는 그 상당액을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지금 해서 일본에서 준 돈 엄청나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졌지만 이 일본에는 그 합의의 당사자인 아베가 멀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권이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얘기냐 라고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일본으로 봐서는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이게 뭐 비판하고 그러는 건 뭐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 허물기는 우리가 참 뭐 특징적으로 잘하는데 결국은 대안이 없이 그냥 무너뜨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조선일보의 선호정 기자가 한번 칼럼을 잘 썼는데 결국 비판은 잘하는데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 제대로 뭐 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결국 비판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사고 정도가 그냥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파기를 하고 재협상을 하든지 그런데 재협상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남겨두니까 일본이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더 이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바디블로우가 들어가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그냥 판결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다 기억하다시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징용 판결을 연기시켰던 분들을 모두 검찰의 조사 대상으로 하면서 사실상으로 강제징용 판결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승격인을 한 상태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도 쭉 브리핑을 들으시고 하셨겠지만 정부 간 협상의 대상으로서의 강제징용은 65년 협정으로 끝난 겁니다. 거기에 청구권 협정의 8개 항목에 강제징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처럼 9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나온 그 새로운 국제법의 경향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은 그걸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저는 정부에서는 적어도 정부와 협상의 대상으로는 강제징용은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정부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은 65년 체제의 근간이라는 걸 완전히 딴들이 무너뜨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되는데 이게 지금 신일철만 된 게 아니고 11번 제철만 된 게 아니고 앞으로 14번에 대해서 쭉 선고가 나오면 그러면 전부 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면서 일본 기업들한테 피해를 줄 건데 그러면은 일본에서 보면은 이거는 싸우자는 얘기인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거기에 국제 가난식에서 우길기 대안 문제가 됐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은 그 10년 전에도 국제 가난식 했습니다. 그 20년 전에도 했습니다. 우길기가 들어오는 거 가지고 특별히 논란을 삼지 않았습니다. 국제 간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거는 군사협력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는 건데 라고 했는데 최근에 초계기 조사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사고입니다. 그런데 소통과 신뢰를 가지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일이 점점 국내 정치적으로 서로 확장시키면서 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이 일본하고는 안보협력을 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의원님들, 단일 의원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쭉 가시겠지만 일본 측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리고 한국 필요하지만 필요해서 같이 상대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도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이상한 꼼수만 쓰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 우리도 피곤하고 일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로 전략적으로 방치하는 사태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의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쪽에서는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이게 외교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안보 정책은 그렇게 뒤집으면은 결국은 뒤집는 쪽에서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1965년에 그 청구권 조약에 의해서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이었던 2005년에 한일 기본 조약의 문서들을 해제하면서 공유하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안부 문제, 원법 피해자 문제, 사할린 이주자 문제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가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때 해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시 보상을 국민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와서 지금 와서는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물론 민주국가인 한국에서 사법부에서 대법원이 합의제에서는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행정부로 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합동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다. 그런데 아직도 합동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돼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뒤집어 놓고 하고 뭐 얘기하는 건 좋은데 한국에서 늘 일본 우습게 보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났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있잖아요.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예요. 무대응이에요. 그냥 하나 내려줍니다. 그리고서는 포스는 전부 다 일본 쪽으로 다 넘겨.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문제는 그럼 일본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그리고 언제까지 누구한테 얼마만큼 보상을 해주면 끝나는 건가에 대해서 확증이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 위안부 합의 물론 저도 보면은 거기 무슨 불가역적 표현의 해결이라든지 국제적으로 비난하지 말라든지 우리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최종적으로 했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정부의 협상 대상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파기해버리고 다시 뭐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강제징용은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문제가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가에 대한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일본으로서는 안 나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끝까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정부는 시민사회와 노조의 파입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정책이나 모든 걸 만들면 그 노조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획이 되는 순간 결국은 캐시 리듀스, 영어로 얘기하는 그 정치학의 세계는 그냥 정부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그냥 현금 인출비처럼 그냥 계속 꺼내주기만 하는 거지 정부의 정책이 없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그렇게 포획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도 들고 프랭카드 들고 분신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라는 흔들리고 하겠죠.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정부로서의 입장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다투는 건 좋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블라인드 복싱하는 것 같아요. 눈 딱 가리고 그냥 상대방 뚜기패기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옆에서 관중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면 어디가 제일 어부지리를 얻겠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어떻게든지 한일의 협력을 갖다 갈려놓으려고 그럽니다. 한일의 협력이 안 되시면 안 될수록 자기들이 레버리지도 커지고 자기들의 안보도 강화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쭉 연차적으로 25년을 늘어놓고 오십시오. 맨 처음에는 한국 잡기입니다. 노동미사일.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을 끊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무산 대포동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 지원군 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괌과 하와이 이걸 끊을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본토에 오지 못하도록 ICBM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끊어주는 것이 북한의 전략인데 마치 우리가 알아서 싸워주고 있으니까 북한은 고맙게 들여줄 겁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내려놓고 마치 대하는 거 보니까 일본은 적같이 대하면은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부지리를 얻는 거죠. 거기에다가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하시든지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면 아주 가볍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싸움에 열중하는 바람에 뭐 하고 있는 걸 다 잊어먹고 자기가 손해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본하고 다투면 중국이 우리 엄청나게 발시합니다. 우리는 사드 때문에 보복을 못 받고서 중국이 저렇게 민낯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일본이 중국이 우리가 아는 중국보다 훨씬 더 민하구나, 비열하구나 라는 거 봤습니다. 근데도 지금도 보면은 중국의 고자세에 대해서는 큰 소리 하나 못 칩니다. 아마 지금 이 미세먼지가 중국발이 아니고 일본발이었으면은 아마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걸기대어 할 겁니다. 우리 미세먼지의 30에서 50%가 중국에서 온다 그러는데 반중되는 건 없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본하고 손을 잡고 있으면 중국 대하기도 훨씬 더 편한데 끊으면 끊을수록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일본이 좋은 나라에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는 게 아닙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알게 모르게 같이 공유한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으로 결렬돼서 그냥 방치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본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같은 이익이거든요. 미국한테 되도록이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하고 일본의 똑같은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갈라놓으면 서로 이쪽도 올리고 이쪽도 올리고 미국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통상협상도 그렇고요. 통상협상에서 지금 미국이 빠진 TPP-11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무역 체제라고 하는 걸 미국이 더 이상 수고를 하는데 앞장에 안 쓰려고 합니다. 일본이 앞장서고 오히려 자유무역 체제에 반대를 하고 있던 중국이 마치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는데도 한국이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이 만약에 단축이 되거나 셔틀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제일 같이 막아야 되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손잡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 같으면 그냥 빼세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를 미리 전부 다 먼저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장 늦게 포기해도 되는 것을 미리 먼저 다 포기하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더 걱정되는 것은 북핵 문제 타결에 보는 일본의 역할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폼페이오가 미국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그리고 ICBM을 먼저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트럼프는 아마 올해 내내 걸쳐서 그렇게 상태로 민주당한테 뚜기 맞을 겁니다. 하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려는 정치적인 의욕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ICBM 하고서 동결시켜놓고 자기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선전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로 봐서는 기존의 핵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그 협상입니다.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근처에 여기로 날라오는 것들 하나도 막는 게 없는 상태에서 타협을 하니까 저는 거기서 이 미국의 의회나 탱크의 그 논리로 왔을 때 거기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이루어지고 우리고 싶다고 하면 일본하고 손잡고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버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하 부분은 적어도 하고서 싸우자. 싸우는 건 좋다. 싸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본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은 저는 가장 아픈 대로 우리가 물질르고 자꾸 돈만 달려고 그럽니다. 가장 아픈 부분은 사과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베는 사과는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위안부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끝냈다 그러면서 그거를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연례적으로 그 전에 써왔던 승리들이 해왔던 것처럼 사과 편지 쓰라 그랬더니 그런 생각은 더 끌만할 수도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진정성 있는 사고입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한테 그런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편지를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본한테 아픈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픈 얘기는 안 하고 얘는 끄집어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위안부 문제 같은 거에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스탠스를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일본은 사과하고 반성해라. 그러나 돈은 우리가 내겠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 그래야지 도덕적인 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사회 논리에 들어가서 돈 얘기를 가졌습니다. 보상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을 다룰 때 국격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보수 정치이신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께서는 저도 국격을 어떻게 살릴 거냐. 아주 시체말 얘기는 쪽팔리는 얘기를 말해야 된다. 이게 나라가 부끄러운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2년과 10년 가지고 뭐 감정 가지고 대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의사소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본이 싫은 나라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머리 맞게 둬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일본은 우리하고 다른 건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걸 결정하지만 일본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총리 관제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일본 의원들을 좀 선택하시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어가고 한일 협력을 높일 건가에 대해서 이거는 피하는 구분하되 여야는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제가 일본 전문가로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상수 의원님. 모처럼 했더니 많이 놀랬나 보다. 아주 여기 말씀 잘 듣고 옳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고 일본을 주적으로 해서
긴장 관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주 정권 조금 지난 다음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난 농담처럼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방향이 실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외환도 합의라든지, 합의 깨는 거라든지, 강제징용을 판결한다는 건 불구하고 상당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일 남위 체제 등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우리 한국과 일본과 중국 미국이 이렇게 남위 체제를 대치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남북 관계의 대치를 허물고 지금 이제 통일 이 사람들은 뭐 바로 통화 같은 것처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긴장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도 저감시킨다. 뭐 이런 것이 아주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교수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문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감으로는 아니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장 문제는요. 한국의 외교 공간은 시간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뭐 우리 윤석명 원장님께서 좀 이따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가 북한의 문제가 갈등의 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문제는 북한에만 올인을 하고 나머지는 보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훨씬 더 넓게 보고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되시면 제가 오늘 조선일보 디지털판에 쭉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초보 운전하는 거니까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앞에 가는 차를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보고만 보고 갑니다. 하나만 보고 갑니다. 옆에서 이 치고 들어오는 하나도 못 보고 뒤에서 누가 오는 하나도 못 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북한 중심이 아니라 거의 김정은 중심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를 피하고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펼쳐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저는 성공하기 바랍니다. 비핵화도 성공하기 바라고 통화 정책도 성공하기 바라는데 그러다가 그거 망치면은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되는? 나머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상태가 올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면 일본 하나 망치는 건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북한에서도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일본도 못 가고 미국도 어려워지고 중국한테 맨날 멸시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어떻게 서바이브 할 건가? 좀 더 지평을 넓혀서 복합방어 정책을 풀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기준 의원님, 후일필 의원님, 송석준 의원님, 이현재 의원님 순으로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유기준 의원입니다. 박철희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강제징용 분리라든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다든지 5.12 개항으로 일본 분항기구를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래된 것이 한다면 일본의 8개년에 농산물 수입을 지금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직 변화는 되게 안 되는데 한일 어업협정에 공동수역에 5년마다 조업을 하는 것을 서로 협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일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은 이런 독도 같은 그런 게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패키지 관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것들인데 조선산업을 보조금을 한 것을 WTO에 제소한 것,
8년 영상을 줬든지 그 다음에 한국적 행정이 같이 되지 않으려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수상함이라든지 중에서 다 전시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까지 한일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입니다.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뢰가 없을 때는 패키지 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쪼개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저강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명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1교포들이 학생들 저한테 연락해서 난 일본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신뢰를 해야 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지금같이 무너진 상태에서 패키지를 설정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뢰를 쌓아야 되고 의사소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야 됩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다면 곤란하거든요. 그래도 밥 먹으면서 얘기는 해야 됩니다. 싫어도.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를 쌓였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겠다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통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방안들을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강제징용에 관련된 그 부분의 보상은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미. 근데 지금 와서는 일본한테 다 하라고 그냥 떠넘기는 상태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왔던 입장하고 지금 하는 게 다르니까 일본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강화하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더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70% 정도가 가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이런 얘기하는 게 굉장히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도 진실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네, 네, 제가 좀 앉아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징용 문제 해결책,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농단 수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무거운 부분이 징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들이 반일 감정 때문에 이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비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현 정권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징용 판결 피해자들이 이제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으니까 더 이제 감정이 격앙되는데 이걸 해결책은 결국 정부가 돈으로 이제 우리 피해자들한테 주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나 용의가 좀 있어 보이는지.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서서 우리하고 정부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일본 의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얘기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 하위부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렇다고 엊그제 중앙일보의 이원덕 교수가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는 그거는 한일 간의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완전히 증명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기란다고 이길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이긴다고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게 되면 일본은 분명히 독도 가지고 ICJ에 가는 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는 옵션이고요. 그래서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하되 한국에서 청구권 자금, 소위 말하는 그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중심이 되고 일본 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는 빠지더라도 그 피해에 소송을 당한 기업들이 돈을 같이 내서 독일식으로 이 보상하는 방식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좀 피해를 내는 거죠. 비는 피해자.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일본한테 일방적으로 내라 그러는 것도 아마 일본 정부가 막을 거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사법부로 왜 기업한테 배상하라는 이런 거를 피해가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책임을 하되 양쪽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예산위기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앉아서 말씀드립니다. 해병대 정원장 교추신 송석준입니다. 네, 제가 이 정부를 보면은 그 이면에 중요한 국민적 관심 정책,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이라든가 연금 정책, 정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무책임하기 이른데 없는, 정말 사리선다형을 제시한다든가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모함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의외로 외교안보 정책,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망과 달리 정말 뭔가 역주행하는 듯한 과감한 정책을 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소득주도 정책도 많은 이렇게 방감을 사고 특히 어제 제가 강화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문에 가니까 아동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 그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6,000명이 어제 청와대 앞에 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분들은 현 정부하고 크게 가르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소득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정부가 학생들을 한 땅에서 맡기고 거기에 또 일정한 정액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그 인건비를 추가로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결국 자기는 자기 사비를 그래서 떼어야 되니까 더 이상 못 찾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갖고 어제 막 강력한 시위를 하는 걸 좀 보고 왔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득주도 세력을 밀어붙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신 대로 그 외부 세력, 외부에서 포섭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다고 이렇게 물리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건 보이거든요. 어디 밖에 세력이.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일본 정책이라든가 우리 대북 정책, 우리 대미 정책 이런 외교 안보 정책이 전혀 이게 우리가 공감할 수 없는 기존의 우리 동맹 관계를 정말 이렇게 역주행하는 그런 듯한 모습. 또 북한이 분명히 이번에 국방부에서 나오듯이 재래식 무기의 전력이라든가 또兵력 숫자 이런 거에서도 또 북한이 우세하고 더구나 핵무력으로 지금 이렇게 부담된 북한의 현실을 보고도 우리가 규적에 대해서 적의 개념에서 빼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스탠스 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의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을 형성하는 외부 세력이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내부 세력이 있다면 혹시 그걸 밝혀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선거구에 들어오시면 누가 적인지 그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러겠지만 저는 우리 어린애들이 보수고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통보수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신재근 교수님께서도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을 하는 것이 재벌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높임층을 도와주는 것이 보수의 입장으로서 맞다. 라고 하는데 저도 무식해서 뒤에서 들었거든요. 안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냥 한미동맹 일본도 반복 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거긴 하지만 적어도 동맹과 안보의 바탕을 둔 평화를 하자. 우리 연원장님 좀 이따가
아시겠지만 비핵평화는 별이 비핵평화가 아니면은 유사된 평화이기 때문에 저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같이 경제 정책도 이게 소득 주도 성장해야 되고 제가 서울 포럼에서 얘기하니까 서동민 장관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이전 소득 주도 성장이다. 국민한테 세 혈세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나눠주는 거니까 이전 소득 주도 성장. 근데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아까 신 교수 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부메랑이에요. 자기 편을 다 죽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장에 기반을 두지 않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두고 보관하는 방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서 필요한 곳에다가 정말 필요한 미드베이스로 필요한 곳에다가 돈을 뿌려야지 그냥 헬리콥터 타고서 현금 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아무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의료안보 정책, 경제 정책 전체 전반에서 조금 방향을 수정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정책으로 점점 해나가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재 의원님 질의 듣고 다음 시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일본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 봐서 이 북한이나 중국 문제를 할 때 우리가 빠지면은 일본이 모든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때 쉽게 빼도 좋다 이렇게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일본 국민의 정서는 상당히 그렇게 적용됐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일본 지도부로서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저도 전략적인 판단을 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수상관제의 우리 대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모 인사하고 얘기하니까 일본의 이익은 현실주의적으로 강하고 튼튼한 잘 사는 대한민국이 계속 있어주는 게 자기들한테 좋다. 그래야지 자기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직접 다가오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가치 이런 걸 둘째치고라도 한국이 튼튼하게 있어줘야지 일본한테 좋다. 그 전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일을 해왔는데 근데 요즘은 너무 감정적이 됐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관이만합니다. 되게 겁나는 게 이거는 요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박김에 뭐 한다고 잘못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냥 훅 치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트럼프가 어느 날 가가지고 형한테도 상의 안 하고 주한미군 빼, 나 약속할게 라고 하는 게 무섭고 아들한테 사과됐어. 그래 그만하자라고 선언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건 전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는 도저히 못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의 기질을 누구라도 본인들이 잘 아시거든요. 됐어. 라고 하는 순간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안 가도록 계속 제어를 하시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컨트롤이 되고 관리가 되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